경산시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산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있으면서 오늘 심포지엄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합 부분에서 제가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2017년도에 경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창립이 될 당시에 초대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7회 경산시 도시재생 심포지엄 기획사를 도시자생위원회 회장님께서, 최승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인사를 보답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 오늘 내로 7번째, 그리고 골목 사진전, 여러 문화재 사진전 이렇게 해서 사진전을 하나 수업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를 첫 번째 자생위의 사업으로 경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건의한바입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전략 계획도 수립하고 수단지 마을로 되고 정말 장수도 시작되겠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원래 이제 내년에 딱 10년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경산 시민들한테 보고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양에서 재생 심포지엄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양이 우리 경산시의 전략계획 수립 계획에 따르면 세 번째 재생사업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예정이라보다 계획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익선마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수산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 이제 하양 도심 지역을 이제 재생사업을 하게 되는데, 할지, 알지, 아니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경산시가 직접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학술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토론을 해서 과연 우리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양은 사실은 예전에 하자경이라고 해가지고 경산시가 세 개의 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양, 자인, 경산. 그래서 하양이 사실상 경산의 제일 큰 도시였죠. 그런데 이게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경산 쪽으로 나가면서 지금 경산이 경산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양은 예전부터 교육의 도시였고, 그리고 또 하양 수시나 경주, 채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관악에 대비되는 사학이 많았습니다. 소원들이 많았고, 소원부터 해서 여러 소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인 그런 일들이 중심 도시였고, 특히 또 시내라든지 이런 환경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 인진들한테 어려움들도 하양에서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도 또 하양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유서 깊은 하양을 어떻게 한번 지금 이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쾌적하게,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 도시공간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양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도시재생 설계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많이 와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사람들보다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혜택을 보거나 혹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 내용도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 마을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호 경산도시자생위원회 대표님 회의에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빈이사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 속에 쓰게 된 순서는, 방송국이 특히 순서를 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완서 경산시 도시군 건설보수국장님 모셨습니다. 권오태 경산시 도시과장님 모셨습니다. 하양장님께서 어떻게 되는 건 모두 제가 이성열 부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이창명 자치아동건 시방부운동 대구전국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양숙 자치분권 경산사람들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상명 경산 인터넷 뉴스 발행이 오셨습니다. 강수명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나중에 제가 발표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 오늘 토론 마지막 토론에 종합 토론에 좌자를 맡아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건축학과 조근래 교수님 마스터를 끼고 계시니까 제가 혹시 반대를 얘기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님께서 많이 먼지를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원래 개사하고 내빈이사가 15분까지 하기로 했지만 한 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분부터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 발표 첫 번째로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경산시 도시과 중간 이용전 중간님 모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청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용전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회장님 인사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뉴데일 사업은 비슷한 맥락은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 다른 형태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보다는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재생 사업이라 하면은 이때까지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 주도로 해서 지역을 다시 재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모든 활동들이나 그런 제반 어떤 행정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재생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국비로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안에 어떤 물리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주는 사업을 뉴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소개드릴 거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런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행정이나 중간 지원 조직 또는 뭐 청년들 이런 중심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지역을 좀 더 주민 주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이 좀 더 깊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발표를 하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크 개념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잘 산다, 행복하다는 기준을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이런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32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산다는 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3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먼저 그럼 3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평형대 자가 아파트.
그래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빚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2는 뭘까요? 네, 2000cc 자동차, 자가승용차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1은 뭘까요? 네, 1억 원 이상의 현금 보유량이 아닙니다. 요게 있어야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기준을 그냥 SNS나 이런 블로그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올랐습니다. 432입니다. 그래서 40평대 자가 아파트, 3000cc 승용차, 2억 원 현금 보유량입니다. 네, 요 정도를 여기에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와는 다른 저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이거는 이제 EU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1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정도는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비 1은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번 가족과의 저녁 식사입니다. 그 다음 1은 뭘까요? 아시는 분? 하루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주기로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위 사람들하고 먹는다. 와, 비슷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취미생활입니다. 네,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EU에서는 악기를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운동이 됐든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마지막 이름은 뭘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까지 받았는데 EU에서는 봉사까지, 뭐 봉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게 꼭 어느 타 지역을 떠난다기보다는 제 이웃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들어야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 포커스로 맞추려고 포커스로 맞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쪽은 좀 왼쪽은 힘들 것 같고 우측으로 조금 맞춰서 살아가는 게 현실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중에 뉴딜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도시개발, 계획, 재생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는 정면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정비연도 겪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에 주택도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공급 주거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이전까지 많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추진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다양한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토지고액 정리 사업 등등으로 이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거주할 만한 주택은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황이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105%, 107%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인구도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 도시재생 사업 R&D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기존에 있는 전면 철거 방식의 전통적인 도시 계획을 떠나서 지금 있는 거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이 지금 있는 곳을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R&D 사업을 3년간 한 500억 정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마지막 정권 때 도시재생 테스트 사업이라고 이제 전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모를 통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창원이랑 전주입니다. 2010년에 이제 사업을 해서 2, 3년 동안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제정하게 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도시재생 특별법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뉴딜 사업이 조금 뭐 여기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구나 법 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그 근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업을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치 색깔론을 떠나서 우리 이제 지역이 변화하고 있고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춘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바람직한 시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간 이제 전통적인 도시 전면 재개발 방식에 단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면 철도 사업도 이제 원래 기존 우리가 흔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토지구획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주민이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거기 아파트나 뭐 세워졌을 때 내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 확률이 인원 퍼센트가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 지역에서 20년, 30년을 살았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98%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예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있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커뮤니티라는 것은 당연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뿔뿔이 터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역사 자산, 지역 자산, 문화 자산, 사회적 자산들은 모조리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에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와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다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심한데 특히 저출산 부분은 우리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신생아가 0명,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읍면동이 전국에 50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하얀국 같은 이런 규모의 읍면동이 50개나 되는 거죠. 바로 인근에 있는 경남 합천 아시죠? 해인사에 있는 합천 17개 읍면이 있습니다. 신생아가 0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 인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구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너무 딴 나라 얘기 아니냐. 우리 경상도 하양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맞습니다. 또 특히 하양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인구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주민분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최대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또 행정에서는 또 그에 맞는 개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해서 인구가 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저를 봤는데 순 인구는 조금 3,000명 정도 1년에 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늘었는데 출생하고 사망 비율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겠습니다. 올해만 하양급입니다. 경산지구가 아니라 하양급의 총 출생이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90명입니다. 90명이 신생아가 태어났고요. 사망자는 1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순 증가 감소로 봤을 때는 이제 사망 비율이 훨씬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요. 고령화도 거기에 따른 당연한 문제고, 저성장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는 2% 하락으로 전망되어 있는데 지금 부디스에서는 대한민국 성장률이 이제 1% 밑으로 보고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해서 대규모 개발 택지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해서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그 주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생활 소득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이 저성장 기조에서는 그 올라가는 물가를 서민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0년 동안 이제 전국에 84개, 요거는 제가 2018년도였는데 2021년에 보면은 120개입니다. 120개 읍면이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인구가 0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시 현상들이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근에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 영국도 그렇고 똑같은 이런 현상을 우리와 선제적으로 겪은 그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도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고 함께 좀 상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유엔의 헤비타트라는 기구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헤비타트에서 이 도시 문제를 함께 그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전 세계적으로 타결을 해볼 거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서 모두를 위한 도시 시티 포 올이라는 그 주제로 해가지고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속해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은 이 3개의 원칙에 따라 도시를 앞으로 개발을 하고 지역 경제를 보존한다는 걸로 이제 그렇게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첫 번째 원칙이 이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원칙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경제를 보장한다. 세 번째가 환경적 지속 가능을 보장한다. 이 3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많은 도시를 발전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을 따라가지고 이제 하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했던 전통적인 도시 계획, 도시 개발 방식은 요 논점에서는 조금 이제 엇나갔죠. 엇나가서 물론 그 사업이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의 이면에 이런 재생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영국, 미국만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그 외에도 다른 국가, 특히 동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생 사업이 국가 주도에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어떤 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주체가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뉴딜 사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발표가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이제 아는 내용이죠.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딜 사업의 형태를 5개를 줬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요거를 조금 더 손을 봤으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잘못된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재생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요 사업 방향을 2가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지역 특화형이라고 해서 한 개의 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혁신지구라고 해서 2가지 사업으로 이제 합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이 체감도 잘 오지 않는데 괜히 유형을 많이 누리는 것보다는 축약을 해서 2가지 정도로만 사업을 추진을 하자라고 해서 요번 정권 때 요 가이드라인 수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2가지로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티브나 어떤 정책 방향은 아직까지는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했던 뉴딜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봐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고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해서 새로운 이번 정부 때 새로운 유형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서 2가지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전략 계획에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도시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산시는 2018년에 여기에 있는 이제 각각은 예비 지역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7군데입니다. 동지역에 7군데, 시장, 역, 서산, 상남 요 4개와 하양의 도리리, 동서리, 하양시장 이렇게 7개가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경산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사업이 유리사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동 1호는 2018년에 선정이 돼서 두 사업 모두 2023년 12월 중공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회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입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것들 아까 뒤에 발표 자료에 보니까 뒤에서 이제 요거 연구를 수립을 했던 기관에서 와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이거는 구 사업 모델로 했기 때문에 5가지 유형이 포함이 되는 사업 중에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주거지 지원형은 세트된 주거지를 다시 주거지로서 매력을 조금 더 높여서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들어가 있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광장, 공원, 도로, 조성 이런 식으로 지역의 사업들이 사업비는 마중무 사업 기준으로 16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비까지 하면 한 23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서상은 2018년에 선정이 돼서 19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마중무 사업비 기준 160억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자체 사업까지 전부 다 합하면 220억 정도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업 플랫폼,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주민영향 강화, 테마거리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 준공된 시설들이 한 2-3개 정도 있고 2023년 말이 되면 한 4개 정도 더 준공을 해서 앞으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전략구역으로 하양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하양의 도시 재생 누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양에 이런 재생 활성화 구역은 지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시에서 여기에 국비를 해서 이제 누리 사업을 따낼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그 전에 주민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저희 오늘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유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 시군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지구고요. 동지역의 2개의 지구는 이미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양에 3개의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가 대구가톨릭대학교고요. 여기가 하양시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역은 하양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 가톨릭대 앞에 도로를 북쪽으로 해서 조산천 아래로 해서 이렇게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역이고, 도비리는 무학지구 옆에 지금 국도 좌측으로 해서 무학지구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 동서리는 요 국도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은 사실상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주민들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는 새로운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도 되고, 요 사업 구역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요 구역도 너무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상 각각의 이제 활성화 구역마다 약간의 이런 테마는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유형이나 이런 테마들은 조금씩 다 있는데요. 요것들은 크게 요것도 관여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요 사업은 구역만 설정해놓고, 요 구역이 설정이 돼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 구역을 설정해놓은 거지, 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아이템이나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때 설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도, 이쪽 지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지정을 해놨고요. 또 마지막 도리기도 이렇게 해서 사업 모델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게 맞느냐를 봤을 때, 물론
어떤 사업이든 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게 이거는 전통적인 도시 개발 방식에서도 이런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어떤 그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는 건 당연한데, 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때부터 당연한 수순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 하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제가 자료에는 보면은 활동이라는 거 써놨는데 이게 사업화까지 준 사업화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에 서산길 주민 도시재생 유리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따낼 때는 어떤 형태로 갔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청년가라고 해서 마을 카페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버려진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을 했었는데, 하드웨어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서류를 썼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관심 있어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 팀을 조직화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오케이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국토부에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국에서 이런 모델을 똑같이 다 들고 왔었습니다. 주민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화시켜서 이제 요 공간을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공모 신청서를 다 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니까 나중에 덜컥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자 교육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운영을 해보십시오 하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단 한 곳도 안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사실 그냥 우리 몇몇 주민들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심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그냥 그 내용을 활성화계획에 담아서 신청을 했던 건데, 그게 사실상 실질적인 무언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마찬가지로 청년가라는 이제 마을 카페를 설계를 해서 사업비 50억 정도 해서 여기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운영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주민을 조직화해가지고 요 사업들을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주민 사업체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몇 년간 운영을 해서 카페를 운영해본 주민 공동체 조직을 원합니다. 명기 상태에 있고 실제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이제 사업 선정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토부에서는 깐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써놓은 게 사업화. 계획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 계획 수립에도 단순히 그냥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마을에 이 공원이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 이 공터가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 여기 버려진 공간에 쓰레기 버려가지고 냄새나서 그렇다, 이거 사업으로 없앴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런 의견 수렴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계획 수립이라는 건 뭐냐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도로가 필요해, 이분은 여기가 공원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두 분이서 충분히 상의와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 공동체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마을에서는 공원보다는 도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도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나머지 있는 주민분들의 설득하는 작업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들러리가 아니고 행정의 파트너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조직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요즘은 사업을 하면 이 주민들은 이 말에서 저희가 사업을 덜컥 해놨더니 반대하는 주민이 와서 왜 했냐고 원합니다. 이거는 사업의 준비 과정이 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재생사업의 형태로 한 사업들을 할 때는 이 계획 수립 과정은 거의 5년, 7년을 거칩니다. 그래야 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화가 됐을 때 문제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선정이 됐겠죠. 카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카페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민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5명이 조직화해서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카페 교육도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이 5분이 카페 취업을 합니다. 한 개 카페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일도 배우고
스킬도 배우고 노하우도 카페 운영하는 것들도 배웁니다. 그래서 2, 3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한 공간을 임대를 해가지고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합니다. 운영한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한 2, 3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카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분들은 이 임대를 할 동안은 수입이 0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임대료가 나가지만 우리 유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 카페가 만들어지면 이분들은 여기서 수입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이 의견 저 의견 받아가지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사업을 수익도 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신청해서도 승산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재생사업은 행정 주도로 하면 당연히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도만 해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중간 조직,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그분들이 주도한다 해도 실패합니다. 이 재생사업은 이 세 개가 잘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주도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중요한데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화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지원 없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화해가지고 조직이 돼 있으면 그 조직을 행정은 서포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재생사업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주민주도라고 하는데 주민이라는 이 실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몇 명 모인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화,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사업 신청 전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유길 사업하는 많은 지자체들은 요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반성을 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사업할 수 있는 공동체를 키우기 위한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재생사업, 유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중물 사업이 어떤 의미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물을 파기 전에 그 우물을 좀 쉽게 파기 위해서 물을 붓는 그 물을 보고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일사업의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역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지역에 노후가 되어 있는 지역에 이 마중물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자극과 일부의 변화를 줘서 이 지역이 다른 사업비로 투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주민이나 외부에서 이 지역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마중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에 하향에 이런 사업이 필요해라고 해서 내가 재생사업에 투입된다고 해서 나한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사업 기간이 오래이기 때문에 이 재생사업만 해도 5년이고 사업 수익 기간만 해도 2, 3년이면 총 7, 8년입니다. 뉴딜 사업.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혁신되고 변화되는 것까지 하면 10수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짧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청장년층들은 그 변화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속담인데요. 노인이 그 나무들에서 결코 쉬지 못할 걸 알면서도 나무들을 심을 때 그 사람이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꼭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리고 청장년층들이 어르신들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공동체 활동들을 행정의 지원이나 누구 지원에 돈 없다, 사람 없다 이런 변명 없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 활동들 중에 괜찮은 모델들을 찾아서 조직화해서 사업 한번 해보시는 게 앞으로 하양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짧지만
정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직재생 사업과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공동체 활동을 해줘야 이런 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이 재생 사업을 기획하는 어떤 전문 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그리고 경주의 재생과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한 14, 15년 정도 이런 재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인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 또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다양해서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승관님은 한 45분을 드렸는데 35분만 하셨는데 부담 있으시니까 더 오래 하셨거든요. 예, 저희들이 자생에서 이제 시청의 관계자분을 모셔가지고 오늘 듣고 싶었는데 이건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대기하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분명히 쉽지 않은 입장이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발표를 해주신 이용근 전문가님은 경산의 전문가로 오시기 전에 이미 경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몇 년 계셨죠?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국 도시재생 지자체 센터에서 가장 실제로 많이 올리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그 경험을 해가지고 모셨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양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준관님이 방법을 경주에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주제 발표 2가 끝나고 나면 종합 토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향은 학생들도 아마 관심이 많았을 텐데 하향은 어떻게 언제쯤 할 것이다. 또 만약에 할 거면은 우리가 준비를 뭘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선정이 되겠냐, 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셨다가 종합토론할 때 좀 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 전략 모색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계십니다. 최재현 소장님이라고 사이드 플래닝 소장님이신데 이분께서는 예전에 우리 경산역 역전마을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그때 한선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분이 직접 부산에서 경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1년 동안 주민들 만나서 계속 회의도 하시고 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아마 그 누구보다도 경산에서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 계시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산에서 하셨던 경험상도 부산에서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산에서 어떤 준비 과정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재현 수장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이거 먹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사이트 플래닝 건축사 사무소 최재영 수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생 사업 이제 시작 법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의 이제 중앙부처를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흐름 그리고 현재를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저는 이제 도시공학과를 나왔고요. 저희 사무소는 건축 도시 이제 공간에 대한 계획을 주로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사무소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매년 저희가 한 부산, 경남, 그다음에 경산도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업이
당선이 될 수 있는 뭔가 전문가적인 뭐 계획을 수립하는 일단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은 그래서 주목하님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이제 잘 이루어져야 제 생각으로 잘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주 이제 그 사업 핵심이고요. 또 한 축은 경사는 제가 이미지가 좋은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시더라고요. 사업 이해도 좋으시고 또 저랑 이제 19년 때 했던 이제 박용재 중관님도 엄청 짧은 시간 내에 행정적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을 대한 에티튜드 이런 게 굉장히 큰 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저 같은 아니면 이제 지역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전문가들 이 세 가지가 호흡을 잘 맞춰야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네 가지 이제 그 사항을 했는데 앞선 중관님이랑 중복되는 부분들은 약간 좀 넘어가면서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재생사업 선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은 한 50개 사업장이 되는데 전체 지금 뉴딜 사업하면서 선정된 사업 지구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3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매뉴얼 형식으로 이제 선정 기준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거의 지역의 핵심 이슈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메뉴판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업 유형에 맞춰가지고 사업 기간 내에 조금 소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되는 지역이라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어떤 것들도 유념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을 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사업이 왜 도래가 됐을까요? 저희가 도시화가 된 시점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 그러면 지금 시점까지가 한 50년, 도시를 만들면 5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물리적 개발 사업을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수가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돼서 이제 지역을 계속 갈아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택 보급률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도시화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관리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 속에서 재생사업이 좀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재생법이 2014년도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선도지역이라는 걸로 해서 한 13개소를 지정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뉴딜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50조, 1년에 100개, 그래서 지금 한 300개 사업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속도를 이제 빨리 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생사업의 앞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행정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사업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속도도 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력이나 효과들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인원도 이제 정하지 않고 면적도 정하지 않고 기간 정도만 정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재생사업은 이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지역의 이슈를 좀 발굴을 하고 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경제재생인데 이게 뭐 많이 들어보셨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주민 공동체들이 이런 마을의 소소한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을 좀 지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공동체가 아무리 협동조합이나 교육을 받는다 해도 민간기업이랑 경쟁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적 때는 조금 교육을 몇 번 하면 되겠지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뭐 사업에 대한 운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데 그것들을 좀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민간 주도형의 이런 정비 방식으로 갔다 하면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든가 민간에서도 이렇게 정비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사업성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된 원도심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한 30년, 40년 사셨던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제 복원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과 재생 사업의 차이점을 좀 여기서 보면 기존의 계획은 주로 누가 했죠? 전문가, 행정에서 계획 수립을 했다면 재생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걸리는 대로 재생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지역의 현안들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사업부터 정비를 좀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지역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의 마중물 사업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뒤에 뒷단에 뉴딜 사업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사업을 무한적으로 좀 늘려야 되고 사업 효과도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본 이제 정부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재정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예 전문가들이 이끄는 사업이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양분화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뒷단에서 좀 말씀드리고 기존에는 의견 수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죠? 그냥 공청회 한 번을 열고 말았다고 하면 지금은 최소한 8회에서 10회 정도에 대한 재생 대학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사업 계획안에 녹이는 작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주민들의 역할은 어떤 거였죠?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배제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문제를 민원 제보하는 민원인의 역할로만 된다 하면 지금은 사업을 참여하는 주체로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자기가 낸 사업 내용들을 최소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에 대한 사업 참여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변경을 한 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코디네이트 활동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의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어찌됐든 제일 뽑혔던 것들은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뉴딜이라는 사업에 뉴딜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재생을 일자리랑 결합을 시켜서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포부로 1년에 50조씩 이렇게 100개소를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뒷단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4가지 목표입니다. 주거복지, 주거지 정비하는 사업이 1차 메인 사업이고 여기도 아마 이 지역도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산역 앞에 역전마을 할 때 그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 역사 앞이니까 그걸 좀 실현을 해보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 사업도 어떻게 잘 됐는지는 지금 뒷단에 모니터링 관련돼서 이제 저희 발제할 때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협동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찌됐든 한 꼭지로 주거복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추구를 하나 갖고 있고요. 도시 경쟁력, 도시 경쟁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참여라가
제일 관건이죠. 이 도시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것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이 지역에 갖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대학도 있고 뭐 역사 학습, 평생학습이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있어요. 이거부터 좀 발굴을 해야 돼요. 뒷단에 이제 저희가 당선된 지역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 경쟁력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조금 이슈고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재생 사업을 좀 첫 단추를 끼는 부분들. 아마 주거복지 시설은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노후주택들을 정비하거나 집수를 정비하거나 빈집을 좀 정비하는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는 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무엇이지? 다른 지역과 경산시 내에서 아니면 타 지자체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지? 아까 이제 여기 오셨죠 대학생들인데 이분들이 장점일까? 아니면 단점일까? 거기서부터 좀 고민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는 앞선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장에서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는 마을기업 사업장이 9명 정도가 협동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3교대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1인당 소득이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 공공주도형 사업, 문재인정부에서 얘기하는 그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을 참 잘 해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 사업이라는 부분들. 과연 장밋빛만 있는 건지. 그래서 공동체 사업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나간다 보면 사업 아이템 발굴 때부터 최소한 10개에서 15개 선진지를 돌아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아이템을 찾으면 어떤 공간에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또 그 공간적인 규모나 내용을 통해서 또 선진지를 몇 차례를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을 공동체의 규모, 우리 공동체는 어느 정도 규모로 활동을 할 거지, 어느 사업자, 어느 아이템을 좀 발굴할 거지, 이 아이템에서 적정 공간이 얼마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벽 있는 센터들도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공공에서 유지관리비, 재생공과금 다 그냥 공공비용으로 내고 제2의 공공청사 형체로 밤에는 꺼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지역공동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거점 공간이라는 걸 한 개소씩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커뮤니티 공간. 그 공간부터 조금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민을 좀 해서 그럼 우리 공동체 공간이 하나 생기면 어떤 기능으로 좀 이런 활동들을 할 건지를 정말로 깊게 그리고 정말로 이 선진지 관련된 사례도 많이 들어보고 실제 공동체 운영했던 4~5년 됐던 그런 분들한테 노고나 힘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숙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 접근하지 않으면 인간에서 컨설팅하는 그 뭐라고 커피만 하도 그렇지만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선출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성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사회 통합인데 좋게 얘기하면 양극한데 저는 이 사회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냐면 지역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슈를 조금 찾는 거 그 이슈를 찾는 거가 제일 저희 공동체 컨설팅 많이 해봤는데 제일 확 다감이 되는 이슈가 뭘까요? 저는 이제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갈등 문제들이 있는 거를 제일 먼저 한번 해소해보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방법이든
그 일부 사업비가 필요한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은평구에 있는 이제 산세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막 이렇게 버리는 매립장 큰 게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막 우리나라는 이래서 투기하고 그러니까 엄청 갈등적인 그 요소였었는데 이것들을 그 어느 활동가 한 분이 트럭 1톤짜리 트럭을 2대를 제공해서 그 대신 이거 청소는 너희가 다 해서 1톤 트럭 차가 10대가 거의 10톤이죠. 그것들 지역 주민 2박 3일 동안 그 쓰레기 공간을 치웠어요. 그러면서 재생사업 한 단추가 껴져서 우리 이거 2박 3일 동안 청소도 했는데 그 다음 사업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정자를 하나 적고 그 정자에서 또 회의가 정기적인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재생사업에 대한 마지막 사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 통합이라고 하는 그 기동력, 활동의 기동력을 좀 만드는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동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갈등에 대한 소지들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생사업은 없어졌는데 예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프로그램 사업들을 너희가 한번 공동체 사업을 한번 해봐봐. 기획부터 뭐 사업 추진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그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이 4가지 꼭지에서 우리는 뭐 어떤 것부터 조금 고민을 해서 한번 해볼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제 처음 시작되는 단계라고 그랬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앞에 주무관님이 좀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마 근린재생형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형은 한 3가지 일반분이며 주거지 지원이나 근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경제기반형은 이런 사업 할 수 있어요. 중심지까지 이런 사업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업 메뉴판이라고 해서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 메뉴판에 따라서 사업이 들어온 데들을 선정을 해줬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 강남에 다 똑같아요. 사업 메뉴판을 제공하니까 다 똑같이 설명하고 한 지역들. 그리고 또 사업 메뉴판을 제공하니까 지역에서는 국민 아까 얘기했던 제가 여러 가지 4가지 이슈에 대한 지역에서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본 정보를 성장하기만 바쁜 거예요. 집행하기만 바쁘고 자기는 1년 동안 100개소 선정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역산을 해서 얼마 됐냐 이렇게 치정사업으로만 되다 보니 이 공동체 갈등도 생기고 사업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4년 안에 5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느려지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는 역량이 낮으니까 늦어져요. 이렇게 평가를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주목하는 말씀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사업 시행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세미나 첫 자리라고 해서 그 이슈를 좀 발굴하는 부분들에 좀 고민들을 좀 하면서 사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딱 뒤에 이제 지역 특화형 사업이라고 3가지 사업이 이제 뭉쳐지긴 했는데 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나머지 주거복지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골목 상권 특히 여기 이제 골목 상권이라는 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상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무슨 특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가의 활성화를 좀 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업의 좀 핵심 사업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장이라는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도 추진하는 준비청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생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한 7, 8개 지역의 시장 상인회랑 융합이 돼서 사업을 좀 추진을
해봤는데 목적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시간 상인의 쪽에 있으신 분은 또 이 지역 주민에 안 살고 출퇴근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갈등 구조도 굉장히 세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상권을 살리는 것들은 또 이제 다양한 컨설팅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위청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거랑 또 중복되기 때문에 또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어찌됐든 그게 이제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시장 상인의 쪽이랑 지역 주민들이랑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부분들이랑 사업에 대한 결을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성동 2번이라는 사업인데 이 지역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딱 가서 아까 얘기했던 도시 경쟁력 파트 쪽에 막 물어봤어요. 네, 여기는 가보셨는지 모르고 울산 중구입니다. 여기는 가구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 가구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거리를 가서 매매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런 쇼잉하는 부분들도 조금 스마트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그때 만들고 뭐 했는데 어쨌든 공동의 그래도 가구거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가구 축제도 하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이 사업에 좀 미묘하게 좀 해보자. 또 하나의 화두가 발굴이 돼서 그거 사업 내용들을 주고 메인 사업으로 좀 아까 얘기했죠. 골목 상권, 일반 경영 사업의 핵심 골목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현장 갔었을 때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뭐 백스거리나 마켓 운영이라든가 이런 수전 학교 나가면서 애들 이제 DIY 해서 집수리 관련된 것들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아이템을 좀 발굴했고, 나머지 뭐 또 하나의 특징은 합성공원이라고 해서 이게 동백 관련된 동백꽃 관련된 역사적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된 것들을 좀 특화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뭐 그런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는 부산 지역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은 한 65세가 제일 막내시고 되게 젊은 구성원을 갖고 있어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저희가 경산 할 때도 낮 시간에 자기 시간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좀 젊은 도시 같은 그런 뜻이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으쌰으쌰하는 부분들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 다 그냥 수업만 듣고 가잖아. 지역에 머물거나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역 대학교가 있는 게 장점인가? 아니면 단점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저희도 지역 대학 있으면 대학 주민들을 갖고 와서 대학생들이 교육 오픈 캠퍼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프리마켓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진하면서 만들 때 힘은 한 축이거든요. 외부 활동 인력이거든요. 걔네들도 어떻게 활용하거나 어떻게 같이 우리 사업을 녹여내지, 이것도 한 축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뭘 고민했고 이것도 어떻게 사업 계획서에 담아서 어떻게 제안해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스토리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주거지 지원이에요. 이건 당선되기 위해서 무조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넣어라. 근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그냥 노후주택 이렇게 정비하겠다 하면은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죠? 그런 데가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시다시피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핵심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쪽방촌 정비사업 현장 시설에서 현장 가서 와 이거는 해야 어쨌든 얘는 국가가 되려서 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확 받고 돌아갔던. 그래서 그게 나를 주거지 지원형의 하나의 축 아이템으로 좀 정비에 대한 필요성, 쪽방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주노동자가 와서 스토리들이 쭉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면서 얘를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잠시 어디다가 수단의 임대주택으로 갔다가 정비되면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주택 정비에 대한 구조를.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이 현장을 가봐서 나대시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비하면서 주택 정비에 대한 사업들의 조금 사업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기에 이거 이제 센터장님 이런 걸 했는데 주택사업 이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오픈 토론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초기에 제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시도는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이것들을 어찌됐든 이런 사업 구도를 좀 만들어서 했는데 정말 어려운 유형이에요. 주거 지원형이라는 걸. 내 집 하나 가지고 이것들을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한다. 근데 장점은 있어요. 허그 기금이라고 좀 엄청 1.5%, 2% 저리로 융자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주택건설 사업을 저희가 자유주택 정비사 해보니까 결국 담보 대출을 그러니까 허그 기금을 하면 그러니까 내 자산이 주택 가격에 대한 내 자산이 3.5억 이상이 안 되면 이게 자기 돈 없이 그 기금으로 가지고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이 당시 오르기 전 19년. 근데 이 당시 여기는 그래도 좀 한 자가 이제 책정 금액이 한 3.5억 경사는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중소도시는 아닌데 한 1억에서 1억 5천짜리 내 집 가지고는 담보가 한 5천만 원인데 그러면 어디서 또 끌어와서 건축비 내고 그동안 내가 살지 어떻게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인데 어찌됐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좀 한국식으로 좀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산도 어찌됐든 그 쪽방촌을 정비하겠다라는 좀 아이템을 좀 발굴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슈를 좀 만들어가지고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좀 정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울산 중구에 산전마을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을 좀 해결해보자. 여기는 지금 병영산성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 건 뭐죠? 주택 개보수가 제약이 있어요. 못 고쳐요. 증축도 안 해요. 여기는 집수리 어떻게든 좀 해줘. 그래서 집수리 사업단 관련된 것들도 하고 이 병영산성에 지금 그래도 이게 문화재가 굉장히 울산에서도 거의 광역급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데 이 관광해설사 수입원으로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지역 주민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그나마 우리 해설사 스타트 포인트를 해가지고 쭉 도는 분들의 그 거점 구간 안내소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해설 교육을 해가지고 15명 어머니들이 잡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아이템을 하나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가 우리한테 제약사항이 아니라 이것들을 사업으로 마을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환시키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해서 사업을 좀 만들어 했고 나머지 집수리나 인직정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때문에 아예 집수리 정비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가능성, 공동체에 대한 합의를 좀 이루는 그런 거에 방점을 찍어서 저희가 좀 계획서를 만들었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뭘 가지고 그런 이슈나 공동체를 좀 만들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쭉 14년부터 해서 매해 한 5개에서 7개소 이런 방식으로 지역 사람들과 얘기해서 사업 계획서를 이슈로 만들고 사업 유형을 좀 정리해가지고 했던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재생사업 신청을 좀 하시려고 그런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이거 앞선에서 뭐 유인물이 있으니까 내용을 보는데 크게 보면 뭐 혁신지구나 인정사업 이거는 지역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경제 기반이라고 좀 큰 얘기입니다. 일자리 뭐 이런 얘기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지역화, 마중물 사업 관련된 활성화 기술이 아니면 우리도 동네 살리기, 지역을 집수리를 좀 통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지역 내에서 고민해서 구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2가지 유형으로 바뀐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사업기간 4년에 지금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사업 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유형으로 제한을 두는데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업 기간도 조금 그 기간 내에 딱 추진하는 것보다 좀 이 룸을 뒀습니다. 마을 공동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장점을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는 사업 내용들은 뭐 맞춰서 하는 걸 어차피 이거는 저희 이제 전문가가 지역 주민이랑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꾸릴 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내용만 그냥 좀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축이 중앙주체연계사업. 그러니까 꼭 재생사업만 우리 지금 어떤 아이템과 어떤 내용들이 좀 갖춰졌어요. 꼭 재생사업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유사한 사업,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한 자료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광역적인 차원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역에 뭐 이런 화된 이런 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역 대학이나 지역 활동 관련된 것들을 좀 담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거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이슈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 연계 사업으로 좀 시도를 경산시랑 같이 해서 하면 또 유공계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경산역 앞에 보면 관사가 있습니다. 그거 공간을 좀 저희 사업에도 담아서 이게 뭐 그런 거거든요. 창고 이용해서 그 부산의 F196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고려제가 커피 만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산업문화재산 여기에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이거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게 참 재밌어요. 지역에 문고를 하나 새마을 문고가 어딘가 새마을 문고 안에 다 있거든요. 그 문고를 5평 되는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에 문고를 그러면 그 공동체가 갖고 안 쓰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기증하고 해서 문고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3년 걸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 200억 들었다더라고요. 이것도 어찌됐든 제일 합이 잘 맞는 거 교육입니다. 교육. 애들 중심으로 문제. 뭐 이런 것도 뭐 작은 도서관 사업도 있으니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 이것도 공경을 꽤 골목길 막 환경 정비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조형물들 이거는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전문가가 하긴 하는데 아이템을 좀 지역 주민들이 제공할 수는 있어요. 마을 미술 프로젝트도 이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그런 뭐 이슈가 있으면 뭐 역사적 이슈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걸 하나 좀 구성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관광부에서 지역 관광이 좀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는 해설사도 만들어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아까 역사 뭐 이런 자원들이 있으면 근데 시장까지 특화하면서 청년들 관련된 일자리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게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몰을 많이 만드는데 이게 다 실패해요. 이제 청년몰 저희 일학에서 한번 그 전통시장 안에 해보겠다고 해서 한 10군데 청년몰, 창원 다 선진지 다 갔어요. 결국 그건 쉽지 않아요. 7개 샵 해가지고 했는데 7개를 먹으면 쉽지가 않아요. 창원의 구림시장 그래서 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좀 기획하고 하면 뭐 하시려고 좀 한다 하면 진짜 아까 이제 사업자의 300개를 아이템 하나만 발굴하고 쭉 한번 보셔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쉽지 않은 요거 스웨이트 전기사업 이런 것들은 체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도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유명하면서 소소하게 고쳐주고 하는 분들도 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큰 사업은 저 어디야 저쪽이랑 그 지역 마을에서 있는 인테리어 업자랑 좀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안에 이제 숲 조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슈로 브레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로 조성하는 거 이것도 되게 핵심 이슈일 수 있어요.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변에 통학로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머니들은 뭐하지? 할머니들은 뭐하지? 관광부터 해가지고 할 아이템들이 엄청 많아요. 학교가 지금 안전한 통학로 만들고 이것도 마을 기업이나 어차피 사회적 기업 되면 해야 되는 범죄 예방 교육가 센서 등 달고하는 것들을 이거 사업할 때 일일이 다 마을 관리단 해가지고 이것들이 나가네 이런 거 바꾸자 해가지고 아예 마을 방법지도 만들어서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것들 다 관리해가지고 그리고 신청해서 사업 방송되는 것들이 불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강의 자료 형태로 작성을 한 거라서 이제 지역 공동체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본 거고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는 1년이 딱 가는 사람이에요. 당선은 뭐 시켜드리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주민대를 계속 남아있으셔야 되는 지역 주민인 거잖아요. 저희를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살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좀 파악하고 그것들을 사업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잘 해드릴 수 있는데 현안 관련된 것들의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실패의 확률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희가 한 15년 정도 사업 컨설팅을 좀 하는 입장에서 대략적인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약속을 하셨는지 만나서 45분의 시간을 내는데 35분씩 하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빨라진 것 같거든요. 지금이 3시 반이니까 한 15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분만 할까요? 10분 동안 티타임 가지고 세팅하고 한잔 하시고 저희 기울어서 여기서 계시고 10분 뒤에 종합